유럽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오랜 동맹 프랑스를 버리고 한국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지배하던 160조 규모의 유럽 방산 시장.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았던 철옹성이었죠. 그런데 2025년 그 철옹성 같던 유럽의 방산 카르텔이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에게 무너진 겁니다. 연간 16조 원 규모의 충격적인 계약 소식, 유럽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한순간에 배신자가 됐죠. 그러나 3시간 뒤 이탈리아 총리의 긴급 성명이 발표됐고 단 한마디 문장에 유럽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이 우리를 배신할 때 한국은 의리를 지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유럽 방산 시장을 뒤흔든 대한민국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달 시칠리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해군이 러시아 무인 잠수정을 향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미사일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뜬 건 단 한 줄이었죠. 유지보수 계약 만료. 프랑스 방산업체가 원격으로 시스템을 잠가버린 겁니다. 그 사이 러시아 드론은 유유해져 케이블을 끊었어요. 항구가 불탔습니다. 나토 동맹국끼리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유럽의 안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저는 장르익 모렐, 프랑스인입니다. EU 안보전략수석 자문위원으로 32년을 일했어요. 유럽 방산 시스템의 모든 톱니바퀴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 제가 그날 브뤼셀 본부에서 시칠리아 실시간 영상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 동맹국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2025년 겨울, 브뤼셀 EU 본부 지하 상황실이었어요. 저는 늘 그랬듯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들고 아침 브리핑에 참석했죠.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떴습니다. 예고 없는 긴급 영상 메시지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는 특유의 손짓을 섞어가며 말했어요. GDP 대비 국방비 3%를 못 채우는 나라들. 러시아가 뭘 하든 우리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보모가 아니에요. 영상이 끝나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나토 방위 조약의 유해 선언이었거든요. 75년간 유럽의 평화를 지탱해온 안전망이 한순간에 찢어진 겁니다. 독일 대표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폴란드 대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으며 계산을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3%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죠. 그때 상황실 스크린 하나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시칠리아 해군 기지에서 긴급 연락이 들어온 거예요. 러시아 무인 잠수정이 지중해에저 케이블 부근에서 포착됐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해저 케이블이 끊기면 이탈리아 남부 전역의 통신망이 마비됩니다. 단순한 정찰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도발이었죠. 시칠리아 해군 작전실 영상이 실시간으로 연결됐습니다. 이탈리아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아스터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요격하겠습니다. 프랑스제 아스터 미사일이었어요. 제가 직접 계약을 성사시킨 시스템이었습니다. 나토 표준 방공망의 핵심이죠. 저는 안도하며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발사 버튼을 누른 뒤 화면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미사일이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스크린에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유지보수 계약 만료. 시스템 접근 권한 없음. 저는 잔을 놓쳤습니다. 에스프레소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이탈리아 지휘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왜 안 나갑니까? 기술병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답했어요. 프랑스 MBDA에서 원격으로 시스템을 잠갔습니다. 구독료 미납이라고 뜹니다. 지휘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버튼을 눌렀는데 날아가지 않는 미사일. 그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매달 돈을 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산소호흡기였던 겁니다. 그 사이 러시아 드론은 유유히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3가닥이 절단됐어요. 시칠리아 남부 통신망이 먹통이 됐습니다. 드론 한 대가 방향을 틀더니 항구 시설을 향해 돌진했어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불길이 치솟았어요. 저는 테이블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1시간 뒤 프랑스 국방장관 피에르 뒤부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피에르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장르익, 왜 그렇게 흥분했나? 행정적 착오였어. 이탈리아가 분납금을 2달이나 밀렸더군. 입금 확인되면 바로 풀어줄 걸세.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관님, 항구가 불탔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이게 행정적 착오라고요? 피에르가 킬킬 웃었어요. 명품에는 원래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에르메스 버킨백 사려면 실적 쌓고 3년을 기다려야 하잖아? 우리 무기도 마찬가지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깨달았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길들이기였어요. 돈을 안 내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본보기였죠. 저녁 무렵 로마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이탈리아 국방장관 귀도 크로세토가 프랑스 대사를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화상회의로 연결된 장면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귀도 장관은 거구의 체격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프랑스 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은 명확했고 이탈리아 측에서 분납금을 지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귀도 장관이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유감이라고? 내 병사들이 불타는 항구를 맨손으로 지켜봐야 했소. 버튼을 눌렀는데 미사일이 안 나갔단 말이오. 대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프랑스 탓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귀도 장관이 책상 위에 잿더리를 집어들었어요. 그대로 대사를 향해 던졌습니다. 잿더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대사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귀도 장관이 으르렁거렸어요. 당장 나가시오. 오늘부로 프랑스 대사관 직원 전원의 국방부 출입을 금지하겠소. 화상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브뤼셀 상황실에 홀로 앉아 어두운 화면을 바라봤어요. 에스프레소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는데 쓴맛만 혀끝에 남았어요. 32년이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유럽 방산협력의 청사진을 그렸어요. 나토 회원국들이 서로의 무기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아름다운 시스템을 설계했죠. 그런데 그 시스템이 오늘 동맹국의 목을 조른 겁니다. 구독료 미납이라는 이유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어. 저 별빛이 시칠리아까지 닿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불타는 항구를 지키던 이탈리아 병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버튼을 눌렀어요. 자신들이 믿는 시스템을 믿었죠. 그런데 시스템이 그들을 배신했습니다. 아니, 제가 만든 시스템이 그들을 배신한 거예요. 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물건이었어요. 30년 동안 모든 계약서에 이 펜으로 서명했습니다. 펜촉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문득 이 펜으로 서명한 계약서들이 전부 족쇄가 되어 유럽을 갉아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일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펜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칠리아 항구의 불길이 눈꺼풀 안쪽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시칠리아 사태 이틀 뒤, 저는 로마로 날아갔습니다. 이탈리아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 긴급 회의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EU 안보수석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라는 지시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가 흥분한 건 이해하지만 결국 프랑스와 독일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유럽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로마 국방부 건물은 겉보기엔 평범한 행정청사였습니다.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철문 3개를 통과하고 홍채 인식까지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벙커였습니다. 냉전 시대의 핵전쟁을 대비해 만든 시설이라고 하더군요. 콘크리트 벽에서 냉기가 스며 나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 피에르 뒤부아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독일 KMW사 영업이사 한스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이탈리아 측은 국방장관 귀도 크로세토와 육군 참모차장 발렌티노 장군이 나왔습니다. 귀도 장관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어요. 이틀 전 잿더리를 던진 그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발렌티노 장군은 백발의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노장의 풍모였죠. 귀도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이탈리아는 지금 당장 전차 200대가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지중해에서 노골적으로 도발하고 있소. 북부 알프스 방어선도 재정비해야 하고요. 프랑스와 독일이 도와줘야 합니다. 피에르가 손톱을 다듬으며 대꾸했어요. 귀도, 자네 심정은 이해하네. 시칠리아 건은 정말 유감이었어. 하지만 전차 200대라니. 갑자기 그런 물량을 어디서 구하겠나?
독일 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KMW에서 레오파르트 전차를 공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레오파르트는 전차계의 롤렉스라고 불리는 물건이었거든요. 독일 기술력의 상징이죠. 발렌티노 장군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에겐 시간이 없소. 한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유감스럽게도 당장은 어렵습니다. 장군님 측에서 예약해두셨던 물량 있잖습니까? 그거 지난주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냈거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발렌티노 장군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우리 물량을 사우디에 넘겼다고요? 한스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 측에서 웃돈을 3배나 더 줬거든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대신 새로 주문하시면 2031년쯤 납품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2031년, 6년 뒤라는 얘기였어요. 발렌티노 장군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당혹스러웠어요. 설마 이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피에르가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한스 친구가 좀 솔직했군. 하지만 걱정 말게, 귀도. 프랑스가 도와주지. 우리가 쓰던 장비를 빌려줄 수 있어. 귀도 장관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장비 목록이었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류를 발렌티노 장군에게 건넸습니다. 장군이 목록을 훑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뭡니까? 발렌티노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AMX-CP. 이건 30년 전에 퇴역한 장갑차 아닙니까? 박물관에 전시해야 할 물건을 우리더러 쓰라고요. 피에르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직 굴러는 가네. 약간 손보면 쓸만할 걸세. 발렌티노 장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부하들을 저 고철에 태워 죽일 순 없습니다. 장관님. 이건 모욕입니다. 저는 그때 끼어들었어요. 상황을 수습해야 했거든요. 장군님. 잠시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은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검증된 유럽산 명품을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에요. 한스 이사님, 납기를 조금 앞당길 순 없겠습니까? 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공급망 문제가 심각해요. 원자재 값도 폭등했고, 노조 파업도 있었고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발렌티노 장군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장르 위원님, 당신도 저들 편입니까? 우리 병사들이 죽어가는 동안 기다리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제 말이 맞았어요. 유럽 방산 시스템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렌티노 장군의 눈을 마주하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피에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발렌티노 장군, 그렇게 급하시면 미국한테 가보시지 그래요? 아, 맞다. 트럼프가 방금 방위 조약 유예했지. 미국 무기 사려면 관세 폭탄 맞을 각오하셔야 할 텐데. 발렌티노 장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더니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소. 장군은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어요.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울림이 벙커 전체에 퍼졌어요. 피에르가 장군의 등 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싫으면 미국 관세 폭탄이나 맞으시든가. 선택은 당신들 몫이야. 귀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에 핏줄이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피에로와 한스가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 발렌티노 장군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32년 동안 저는 유럽 방산협력의 설계자였습니다. 동맹국들이 서로 돕는 아름다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목격한 건 뭐였습니까? 동맹국이 위기에 처했는데 웃돈 낸 쪽에 물량을 넘기고 30년 묵은 고철을 들이미는 장면이었어요. 지하 벙커를 나와 로마 시내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트레비 분수 앞을 지나는데 관광객들이 동전을 던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겠죠.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요. 저도 며칠 전까지는 몰랐으니까요.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오늘 회의 자료를 꺼냈어요.
AMX-CP 장갑차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녹이 쓴 차체, 갈라진 고무 패킹, 구식 조준경. 저걸 타고 러시아 드론과 싸우라는 겁니까? 발렌티노 장군 말이 맞았어요. 저건 무기가 아니라 관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펜촉을 바라봤어요. 이 펜으로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방산협력 계약, 독일 전차 공동 구매 협정, 나토 방공망 통합 계약, 전부 유럽의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계약서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봤습니다. 동맹국을 길들이는 족쇄로 쓰이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로마의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거든요. 시칠리아에서는 지금도 항구 잔해를 치우고 있겠죠. 부상당한 병사들은 병원에 누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민 건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었어요. 목을 매달 썩은 밧줄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철저히 호구 취급을 당한 거예요. 저는 그걸 뻔히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검증된 명품을 기다리는 게 미덕이라고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일을 기록해야 했어요. 펜을 들었는데 또 손이 떨렸습니다. 발렌티노 장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신도 저들 편입니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이틀 뒤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로마 총리 관저에서 극비 회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EU 안보수석자문위원인 제가 빠지다니요.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브뤼셀 본부에 연락해 정보를 캐냈습니다. 들려온 소식에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한국 방산 대표단을 비밀리에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즉시 로마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건 막아야 했어요. 유럽 안보 체계를 아시아 업체에 넘길 순 없었거든요. 총리 관저에 도착했을 때 경비가 저를 막았습니다. 초청자 명단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EU 안보수석자문위원 신분증을 내밀며 버텼습니다. 실랑이가 20분쯤 계속됐어요. 결국 귀도 장관에게 연락이 갔고 저는 겨우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총리 관저 지하에 있었어요. 화물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007 영화에 나올 법한 구조였죠. 승강기 문이 열리자 콘크리트 복도가 펼쳐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깜빡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긴 테이블 한쪽에 이탈리아 측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귀도 장관, 발렌티노 장군, 그리고 재무차관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 맞은편에 낯선 동양인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훑어봤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며칠 밤을 샌 듯 구겨진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거뭇거뭇 자라 있었어요. 세일즈맨이라기보다는 전시 상황실장 같은 분위기였죠. 두 번째 남자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손톱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어요. 엔지니어였겠죠. 귀도 장관이 저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장-릭 위원, 초청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빈자리에 앉으며 대꾸했어요. EU 안보 사안에 제가 빠질 순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회의입니까? 귀도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개하지요. 한국방위사업청 유럽사업단장 강진혁 씨. 그리고 현대로템 기술연구소 박수석입니다. 강진혁이라는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아냥거리듯 물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이탈리아는 페라리의 나라 아닙니까? F1 서킷에 지금 현대차를 끌고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발렌티노 장군이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강진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대꾸했어요. 위원님, 진흙탕에서는 페라리가 아니라 갤로퍼가 왕입니다. 저희는 서킷용 장난감을 파는 게 아닙니다. 야전용 생존 도구를 팔아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존 도구라. 한국산 무기가 유럽 전장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토 표준도 안 맞고 정비 체계도 다른데요.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터에 화면이 떴어요. 저는 당연히 전차 성능표나 기술 사양서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화면에 뜬 건 수익 배분표였습니다.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강진혁이 말했어요. 이탈리아의 K2 전차 현지 공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벌게 해드릴 겁니다. 재무차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강진혁이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로마 인근에 조립 공장을 세웁니다. 차체는 한국에서 가져오지만 최종 조립과 도장은 이탈리아에서 진행해요. 일자리 3,000개가 생깁니다. 거기다 수출할 때 이탈리아산 라벨을 붙일 수 있어요. 유럽연합 역내 판매 시 관세도 없고요. 재무차관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바빠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어요. 달콤한 미끼로 유럽 시장에 침투하려는 수작이었죠.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독일은 2031년이나 돼야 물량을 맞출 수 있다고 했어요. 공장을 새로 짓는다면 더 오래 걸리겠죠? 강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장 건설은 중장기 계획입니다. 당장 필요한 물량은 따로 있어요.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납기 확약서. 계약 체결 후 72시간 내 발이항 도착. 72시간이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흘 만에 전차를 배달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물류만 해도 최소 2달은 걸려요. 강진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에 예비 물량이 대기 중입니다. K2 전차 24대요. 원래 폴란드 추가 계약용이었는데 이탈리아가 급하다면 돌릴 수 있습니다. 폴란드 측과는 이미 협의가 됐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한 전개였어요. 폴란드 물량을 빼서 이탈리아에 준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발렌티노 장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강 단장, 72시간이 진짜요? 사흘 만에 우리 항구에 전차가 도착한다는 거요?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군님. 저희는 약속을 지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토 표준 문제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K2 전차는 이미 나토 규격에 맞게 설계됐어요. 탄약 호환도 가능하고요. 옆에 앉아있던 박 수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 지원팀도 함께 파견됩니다. 이탈리아 전차병들이 적응할 때까지 저희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상주할 거예요. 정비 교육도 무상으로 제공하고요. 귀도 장관이 두 손을 모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싫었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잠깐요. 저는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뭔가 함정이 있을 거예요.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무슨 속셈이죠? 강진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위원님, 저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보험을 파는 겁니다. 보험이라고요? 네, 내일 당장 지급되는 생명보험이요. 2031년에 받는 보험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러시아 드론이 날아오는데 6년 뒤에 전차가 오면 뭘 합니까? 저희는 지금 필요한 걸 지금 드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무차관이 계산기를 내려놓았어요. 숫자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탐욕이라기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빛이었죠. 발렌티노 장군이 강진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강 단장, 한 가지만 묻겠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솔직히 말해주시오. 강진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장군님, 저희도 한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 직후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맨손으로 철을 두드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급할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요. 저희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가가 저런 말을 한다고요? 분명 마케팅 화술일 거예요. 저는 이 거래의 허점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꼬투리를 잡을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 측은 검토 후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강진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저는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승강기를 타고 올라오면서 생각했습니다. 72시간, 현지 공장, 기술 이전.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분명 뭔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찾아낼 거예요. 유럽 안보를 아시아 업체에 넘길 순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발렌티노 장군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이틀 전 저들 편이냐고 물었던 그 눈빛. 오늘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바라보는 장군의 눈에 희망이 있었어요. 10년 뒤의 명품보다 내일 당장의 쇠몽둥이가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한국은 정확히 그 틈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30일 맞춤 슈트만 입던 이유 안보 수석 자문위원이 이제 걸레를 들고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꼬투리를 잡아야 했거든요. 그들이 묵는 호텔을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로마 시내의 3성급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그것도 의외였어요. 대형 계약을 따내러 온 사람들이 그 정도 호텔에 묵는다고요? 자정이 넘어서 호텔에 잠입했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청소 카트를 끌었어요. 한국팀은 604호에 묵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청 장치를 확인했어요. 주머니에 넣어둔 소형 기기였죠. 이걸 방 안에 설치하면 대화를 전부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604호 앞에 도착했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아직 안 잤나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톤이 급박했어요. 청소 카트를 세우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더군요. 저는 마스터키를 꺼냈어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틈새로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멈춰 섰습니다. 방 안 풍경이 상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고급 와인이나 시가 연기를 예상했어요. 대형 계약 전야의 파티라도 벌이고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노트북 세대가 침대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화면마다 지형도가 떠 있었습니다. 알프스 산맥이었죠. 한국 엔지니어 4명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의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휴지로 틀어막은 채 일하고 있더군요. 다들 양복 상의를 벗고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어요. 방 안가득을 하면 냄새가 났습니다. 박 수석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가 들은 건 한국어였지만 나중에 통역을 통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경사각 1도만 낮춰. 이 구간에서 급선회하면 우리 전차 미끄러져. 옆에 있던 젊은 엔지니어가 대꾸했어요. 수석님, 그러면 진입시간이 30초 늘어나는데요. 박 수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0초 늦는 건 괜찮아. 전복되면 안 돼. 우리 전차 타다가 이탈리아 애들 죽으면 안 되잖아. 저는 문틈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귀를 의심했거든요. 이탈리아 병사들이 죽으면 안 된다고요? 저들은 판매자였어요. 계약만 따내면 그만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저런 대화를 합니까? 코피를 흘리던 엔지니어가 새 휴지를 코에 밀어 넣으며 말했어요. 수석님, 저 구간 시뮬레이션 100회 돌렸는데 경사각 23도 넘으면 위험합니다. 안전마진 추가해야 해요. 박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우리가 고생하면 되지. 남의 나라 병사들 위험하게 하면 안 돼. 저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청 장치를 설치하러 왔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적이 아니었어요. 아니, 적이어야 했는데 적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프랑스 방산업체 회식 자리가 떠올랐어요. 샴페인을 터뜨리고 계약금 액수를 자랑하던 임원들. 그들은 단 한 번도 저런 대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 병사들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도장만 찍히면 그만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뤼셀에 남겨둔 부하 직원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입수했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며칠 전 제가 부탁한 건이었어요. 프랑스 국방부 내부 문건과 독일 전차 부품 원산지 증명서, 한국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비교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프랑스 국방부 극비 문건이었어요. 파일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전명, 부러진 장화. 장화는 이탈리아 반도의 지형을 가리키는 은어였죠. 저는 문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문건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러시아가 지중해로 남하할 경우 이탈리아 반도를 완충 지대로 활용한다.
이탈리아군이 러시아를 최대한 오래 묶어두는 동안 프랑스는 알프스 터널을 폭파하고 방어선을 구축한다. 이탈리아의 희생을 통해 프랑스 본토를 사수한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글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를 미끼로 던진다는 얘기였어요. 75년 동맹국을 총알바지로 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독일 KMW사의 레오파르트 전차 부품 원산지 증명서였어요. 한스가 그렇게 자랑하던 전차계의 롤렉스. 저는 증명서를 훑어봤습니다. 특수강 부품 항목에서 눈이 멈췄어요. 원산지란에 적힌 글자. 중화인민공화국. 제조사. 바오산강철.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독일제 특수강이라던 부품이 중국산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로비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유럽 방산협력의 설계자라고 자부했어요. 동맹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맹의 실체가 이거였습니까? 프랑스는 이탈리아를 총알바지로 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독일은 중국산 부품을 독일제라고 속여 팔고 있었고요. 시칠리아에서 미사일이 안 나간 것도, 이탈리아 물량을 사우디에 넘긴 것도 전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탈리아는 호구였던 거예요. 저는 청소부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6층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604 호합 복도에 섰어요. 문틈으로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새벽 3시였는데 아직도 일하고 있더군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 수석이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 아니세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박 수석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수석이 복도 끝 자판기를 가리켰어요. 잠깐만요. 따뜻한 거 하나 뽑아드릴게요. 그는 자판기로 가더니 버튼을 눌렀습니다. 종이컵이 떨어지고 갈색 액체가 채워졌어요. 박 수석이 돌아와서 컵을 건넸습니다. 믹스커피예요.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힘드실 때 마시면 좋아요. 저는 컵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온기가 전해졌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어요. 설탕이 잔뜩 들어간 촌스러운 맛이었죠. 그런데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뭔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박 수석이 웃었어요. 맛없죠. 한국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 밤샘을 못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기름때 낀 손톱, 충혈된 눈, 구겨진 셔츠. 그런데 그의 얼굴엔 피로 대신 열정이 있었어요. 남의 나라 병사들을 걱정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박 수석,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계약 따면 그만 아닙니까? 박 수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위원님, 저희 전차 타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계약서에 사인한 건 회사지만 도면 그린 건 저거든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컵을 다 비우고 쓰레기통을 찾았어요. 버리려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손에 잡혔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이었어요. 저는 펜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계약서에 서명했던 펜. 프랑스의 배신, 독일의 사기, 그 모든 서류에 이 펜촉이 닿았습니다. 저는 펜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꺾었습니다. 딱 소리가 났어요. 부러진 펜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박 수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빈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박 수석, 나한테 할 일이 있소.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사흘 뒤 브뤼셀 EU 본부 대강당에서 안보특별위원회 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탈리아의 한국산 무기 도입권을 공식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전 세계 언론이 몰렸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유럽 방산 질서가 흔들리는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청문회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었어요. 피에르 장관이 제 출입을 막았거든요. 공식 사유는 이해충돌 방지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한국 측과 접촉했다는 첩보가 돌았어요. 저는 브뤼셀 외곽의 작은 호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TV로 생중계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죠. 화면에 청문회장이 떴습니다. 반원형 좌석이 계단식으로 배치된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EU 회원국 대표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연단에 피에르 장관이 섰어요. 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피에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탈리아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면 프랑스는 나토 전술 데이터 링크 접속 코드를 차단하겠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피에르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LN-16은 나토군의 신경망입니다. 이게 없으면 전차는 눈먼 벙어리가 돼요. 아무리 좋은 무기도 혼자선 못 싸웁니다. 이탈리아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사실상 협박이었어요. 한국 무기를 사면 나토에서 왕따시키겠다는 거였죠. 카메라가 이탈리아 대표석을 비췄습니다. 귀도 장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옆에 앉은 발렌티노 장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청문회장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이 막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진혁 단장이었어요. 위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브뤼셀 외곽 호텔이오. 청문회장 출입이 막혔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진혁이 말했어요. 위원님, 저희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청문회장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출입이 막혔다니까요. 정문 말고 지하 주차장으로 오세요. 저희 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이건 배신이었습니다. 32년간 몸담은 유럽 방산 체제에 대한 배신. 하지만 시칠리아 불타는 항구가 떠올랐어요. 박수석의 기름때 낀 손톱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나라 병사들이 죽으면 안 된다던 그 말이요. 알겠소. 가겠소. 비를 맞으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EU 본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니 검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강진혁과 박수석이 타고 있었어요. 강진혁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위원님, 이거 보세요. 봉투를 열었어요. 미국 국방부 직인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으며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진짜요?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펜타곤에서 날아왔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의 독점에 질렸어요. 한국의 KLink 시스템을 나토의 새로운 백업 표준으로 승인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편을 들었어요. 프랑스가 LN-16을 끊어도 한국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청문회장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는 물었어요. 박수석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EU 본부 직원 신분증이었어요. 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술 지원팀 명찰입니다. 이걸로 들어가세요. 저는 신분증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하면 돌아갈 수 없었어요. 32년 경력. EU 안보수석자문위원이라는 직함. 전부 날아갈 겁니다. 강진혁이 저를 바라봤어요. 위원님,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선택은 위원님 몫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부러진 장화 문건이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를 총알바지로 쓰겠다는 계획. 중국산 부품을 독일제라고 속여 판 송장. 구동료 미납으로 미사일을 잠근 시스템. 이게 제가 32년간 지켜온 유럽 방산의 실체였어요. 눈을 떴습니다. 갑시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청문회장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경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청문회장 안은 열기로 가득했어요. 피에르가 여전히 연단에서 연설 중이었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지켜야 합니다. 외부 세력에 의존하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통로를 따라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어요. 양복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누군가 제 얼굴을 알아봤어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피에르가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장릭, 자네가 왜 여기 있나? 출입 금지됐잖아. 저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기술팀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잠시 후 대형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부러진 장화 작전 문건이었어요. 이건 프랑스 국방부 극비 문서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러시아가 남하할 경우 이탈리아를 완충지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탈리아군이 시간을 버는 동안 알프스 터널을 폭파하고 프랑스만 지킨다는 내용이에요.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이탈리아 대표석에서 귀도 장관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두 번째 문서가 떴습니다. 이건 독일 KMW사의 부품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독일제 특수강이라던 부품의 실제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바오산 강철에서 만든 겁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독일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피에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건 조작이야. 장르익, 자네 한국에 매수당한 거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에르, 나는 32년 동안 유럽을 위해 일했소. 하지만 오늘 알았소. 내가 지켜온 건 유럽이 아니라 카르텔이었소. 피에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그래봤자 나토 코드는 내 손에 있어. 에링크마이너스 16 없이 어떻게 싸울 건데? 그때 강진혁 단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장관님, 이걸 보시죠. 강진혁이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미국 국방부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미국은 어제부로 한국의 KLink 시스템을 나토의 새로운 백업 표준으로 승인했습니다. 프랑스가 에링크마이너스 16을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한국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피에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귀도 장관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피에르 장관, 오늘 모든 게 분명해졌소. 당신들은 우리를 총알바지로 쓸 계획이었소. 가짜 부품을 팔았고 무기를 인질로 잡았소. 귀도 장관이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현대로템 계약서였어요. 당신들의 가짜 명품은 이제 사양하겠소. 이탈리아는 한국을 선택합니다. 귀도 장관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퍼졌어요. 청문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피에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이건 배신이야. 유럽을 배신하는 거라고. 그는 옆에 있던 화상 연결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화면이 꺼졌어요. 경비들이 달려왔습니다. 피에르는 경비들에게 둘러싸인 채 끌려 나갔어요. 저는 연단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0여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강진혁이 제 옆에 섰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할 것 없소. 나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오. 청문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그쳐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젖은 양복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72시간 뒤, 저는 이탈리아 남부 바리앙구에 서 있었어요. 아드리아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넋이 나갔거든요. 대형 화물선 세 척이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선체에서 무언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철갑을 두른 거대한 몸체. K2 흑표 전차였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전차들이 줄지어 부두에 내려섰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탈리아 병사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 배달이 되는 겁니까?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이 전차들은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에 있었어요. 발트해에서 지중해까지 유럽을 종단한 겁니다. 육로로 일부를 수송하고 해로로 나머지를 옮겼다더군요. 한국 물류팀이 밤새 루트를 짰다고 했어요. 강진혁 단장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의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사흘 동안 거의 못 잔 게 분명했죠. 위원님, 약속대로 72시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2031년을 말했어요. 6년 뒤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사흘 만에 전차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게 같은 지구상의 일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발렌티노 장군이 부두를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백발의 노장이 전차 앞에 섰어요. 검은 철갑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쓰다듬듯이 천천히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무게감,
장군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진짜 전차의 무게야.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틀 전 청문회장에서 굴욕을 당했던 노장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전차 24대가 모두 하역됐습니다. 부두에 일렬로 늘어선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검은색 도장 위로 아침 햇살이 반사됐습니다. 흑표라는 이름값을 하는 위용이었죠. 다음 날, 저는 알프스 산맥 남부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탈리아 육군 제132기갑여단 훈련장이었어요. 해발 1500m 고지에 자리 잡은 험준한 지형이었습니다. 급경사, 진흙탕, 암석 지대가 뒤섞인 악조건이었죠. 훈련장 지휘소에 도착하니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K2 전차 6대가 출발선에 대기 중이었어요. 이탈리아 전차병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한국 교관 2명이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요. 발렌티노 장군이 망원경으로 코스를 살폈어요. 저도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30도 경사의 암석 비탈이었어요. 두 번째 구간은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탕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급커브가 연속되는 산악도로였어요. 저 코스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발렌티노 장군이 강진혁에게 물었어요.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님, K2는 이것보다 더한 지형에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훈련 시작 10분 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휘소의 통신 장비가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잡음이 끼더니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GPS 신호가 사라졌어요. 통신병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재민 공격입니다. 전파 방해가 들어오고 있어요. 발렌티노 장군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프랑스였어요. 청문회장에서 망신을 당한 피에르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였죠. 훈련을 망쳐서 한국 무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지휘소가 혼란에 빠졌어요. 장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무전기를 흔들고 안테나를 점검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재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전차병들도 당황했어요. 탱크 안에서 무전이 터지지 않았거든요. 한 병사가 해치를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GPS도 안 잡히고 무전도 안 돼요. 발렌티노 장군이 이를 악물었어요. 훈련 중단해야겠군. 그때 한국 교관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얼굴에 땀이 흘렀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장군님, 중단하지 마십시오. 발렌티노 장군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무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교관이 대답했습니다. K2에는 기계식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 장비가 꺼져도 싸울 수 있어요. 실전에서 재밍은 늘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장군이 잠시 망설였어요. 교관이 덧붙였습니다. 장군님, 전쟁터에서 전파가 깨끗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적은 늘 방해 공작을 펼쳐요. 중요한 건 그래도 싸울 수 있느냐입니다. 발렌티노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계속합시다. 교관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무전이 안 되니 육성으로 지시해야 했어요. 전 전차, 기계식 조준경으로 전환하라. 수신호로 움직인다. 1번 차, 출발. 첫 번째 전차가 굉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1500마력 엔진이 포효하듯 울렸어요. 검은 철갑이 먼지를 일으키며 비탈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30도 경사 암석 비탈. 보통 전차라면 미끄러지거나 멈춰 설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K2는 달랐습니다. 차체가 앞으로 기울었어요. 마치 몸을 숙이는 것처럼요. 유기압 편수 장치가 작동하는 거였습니다. 전차가 지형에 맞춰 자세를 바꾸더니 바위를 타고 올라갔어요. 발렌티노 장군이 망원경을 내렸습니다. 저게 뭡니까? 전차가 절을 하는 것 같군. 강진혁이 설명했어요. ISU, 앞 내장형 유기압 편수 장치입니다. 차체를 전후좌우로 기울일 수 있어요. 산악 지형에서 사각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 전차가 비탈을 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차도 뒤따랐어요. GPS 없이, 무전 없이, 오로지 전차병의 눈과 손으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구간, 진흙탕이 나타났어요. 무릎까지 빠지는 질퍽한 땅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라면 여기서 퍼졌을 거예요. 독일 전차는 무겁고 서스펜션이 딱딱하거든요. K2가 진흙탕에 진입했습니다.
궤도가 진흙을 퍼올리며 돌아갔어요. 차체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순간 전차가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전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차체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무릎을 꿇는 것처럼요. 그 상태에서 궤도가 맹렬하게 돌았습니다. 진흙을 뒤로 내뿜으며 전진했어요. 늪을 헤치고 나아가는 짐승 같았습니다. 발렌티노 장군이 중얼거렸어요. 저건 전차가 아니라 짐승이야. 진흙탕을 빠져나온 전차가 세 번째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급커브 연속 구간이었어요. 전차병이 해치해서 고개를 내밀고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뒤따르는 전차들이 신호를 받아 대열을 유지했어요. 마지막 구간 끝에 표적이 있었습니다. 거리 800m. 기계식 조준경으로 맞춰야 하는 거리였죠. 전자식 조준이 안 되니 전차병의 실력이 중요했어요. 첫 번째 전차가 멈췄습니다. 포탑이 천천히 돌아갔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포성이 울렸어요.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표적이 산산조각 났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훈련장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이탈리아 병사들이 주먹을 쥐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두 번째 전차도 발사했습니다. 명중. 세 번째도 명중. 6대 전부 표적을 맞췄어요. GPS도, 무전도, 전자조준도 없이요. 훈련이 끝났습니다. 전차들이 출발선으로 돌아왔어요. 진흙투성이 차체에서 흙탕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더 멋있어 보였어요. 실전을 치른 병사 같았거든요. 발렌티노 장군이 천천히 전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차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진흙 묻은 철갑을 만졌습니다. 손바닥에 흙이 묻었어요. 장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장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장군님!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발렌티노 장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어요. 이 진동. 장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엔진이 돌아가는 이 진동 말이오. 이게 내가 알던 진짜 전차요. 장군이 전차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쳤어요. 쿵 하고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40년 전에 처음 전차를 탔소. 그때 느꼈던 진동이 이거였어요. 살아있는 짐승 같은 느낌. 프랑스 전차, 독일 전차 다 타봤지만 이 느낌은 못 받았소. 장군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장-르익 위원, 고맙소.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줬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전차가 증명한 겁니다. 장군이 웃었어요. 눈물과 웃음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강진혁이 제 옆으로 왔어요. 그도 전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재밍을 걸면 우리는 기계로 뚫습니다. 한국 무기엔 끄고 켤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게 뭡니까? 강진혁이 대답했습니다. 야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려는 본능이요. 전자 장비는 꺼질 수 있지만 그건 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흙투성이 전차를 바라봤어요. 검은 철갑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야성, 살아남으려는 본능. 그게 한국 무기의 정체였어요. 알프스 훈련이 끝난 다음 날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로마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뉴스를 확인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훈련 영상이 유출된 거였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SNS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알프스를 나는 흑표범. K2 전차가 진흙탕을 해치고 표적을 맞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재밍 속에서도 기계식 조준으로 명중시키는 모습이요. 영상 조회수가 시간당 500만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틀 만에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수십만 개 달렸어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폴란드어, 온갖 언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댓글을 읽어봤어요. 한 폴란드인이 썼더군요. 우리 전차도 저거다. 한국 무기가 진짜라는 걸 이탈리아가 증명했다. 독일인 댓글도 있었어요. 레오파르트가 저 진흙탕에서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진혁 단장이었어요. 위원님, 뉴스 보셨습니까? 지금 보고 있소. 영상이 퍼졌더군.
강진혁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방금 부쿠레슈티에서 연락이 왔어요. 루마니아요? 네. 루마니아 국방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답니다. 이탈리아와 같은 조건으로 K2 전차를 공동 구매하겠다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루마니아는 그동안 눈치만 보던 나라였어요. 프랑스와 독일의 눈밖에 날까봐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루마니아가 움직였다는 건 흐름이 바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강진혁이 덧붙였어요. 핀란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헬싱키 국방위원회가 한국산 자주포 K9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랍니다. 핀란드까지요.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였어요. 안보에 가장 민감한 곳이죠. 그런 핀란드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게 뻔했습니다. 위원님,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뉴스를 더 뒤졌어요. BBC 속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인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영국 국방부 차관, 폭탄 발언, 차기 전차 사업에서 한국산 파워팩 검토.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차관 제임스 헌터의 인터뷰 영상이 떴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훈련 영상을 봤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K2 전차의 파워팩은 1500마력으로 현재 유럽 어떤 전차보다 강력합니다. 우리 차기 전차 사업에서 독일제 엔진 대신 검증된 한국산 파워팩을 고려하겠습니다. 독일제 엔진 대신.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저는 알았어요. 파워팩은 전차의 심장입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합친 핵심 부품이죠. 독일은 그동안 유럽 전차 시장에서 파워팩 공급을 독점해왔어요. 레오파르트 전차의 심장이 곧 유럽 방산의 심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 한국산을 검토한다고요. 독일 방산의 심장이 뜯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로마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유럽 방산 체제의 일원이었어요. 그 체제를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그 체제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증권시장에서 독일 KMW사 주가가 폭락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40%가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매도에 나선 거죠. 저는 한스를 떠올렸어요. 레오파르트는 전차계의 롤렉스라고 자랑하던 독일 임원. 이탈리아 물량을 사우디에 넘기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말했던 그 사람. 지금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겠죠. 저녁 무렵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국방장관 피에르 듀부아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혐의는 중국산 부품 밀수 및 조달 비리. 제가 청문회장에서 공개한 자료가 수사의 단초가 된 거였습니다. TV를 켰어요. 프랑스 방송이 생중계로 압수수색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피에르의 파리 저택 앞에 검찰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피에르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며칠 전 청문회장에서 으스대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새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장관님, 중국산 부품 비리에 대해 할 말씀 있으십니까? 피에르가 손으로 카메라를 막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경호원들이 그를 에워싸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TV를 껐어요. 속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피에르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도 한때는 동료였거든요. 함께 와인을 마시고 유럽의 미래를 논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브뤼셀 EU 의회에서 긴급 표결이 열렸습니다. 안건은 유럽산 무기 우선 조항 폐기였어요. 그동안 EU 회원국들은 영내에서 생산된 무기를 우선 구매해야 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만들어낸 규칙이었죠. 사실상 외부 경쟁자를 차단하는 장벽이었어요.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421표, 반대 153표. 압도적 차이로 조항이 폐기됐어요. 유럽 방산 시장의 빗장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유럽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결의안이었어요. 찬성 392표, 반대 178표. 이것도 통과됐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실시간 중계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핵심 파트너.
이 칭호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유럽 안보논의 테이블에 정식으로 앉게 된 거예요.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요. 강진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위원님, 해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마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철옹성 같던 유럽 방산 카르텔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균열이 그 거대한 벽을 허문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바에서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30년 묵은 보르도였어요. 입안에서 탄닌이 퍼졌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며칠 전 박수석이 건넨 믹스커피가 떠올랐습니다. 달고 촌스러운 맛. 그런데 그 커피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치열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밤새 남의 나라 병사를 걱정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땀 냄새가 녹아 있었죠.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뤼셀 EU 본부에서 온 공식 메일이었어요. 제목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복직 제안서. 메일을 열었어요. EU 신임 집행부가 저에게 복직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실각하면서 자리가 비었거든요. 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제가 돌아와서 유럽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거였죠. 저는 메일을 닫았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로마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떠 있었어요. 저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고 있겠죠. 코피를 흘리면서도 도면을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남의 나라 병사들을 걱정하면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지 않기로요.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저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밟는 아시아 땅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가족을 마중 나온 사람들, 여행을 떠나는 연인들, 출장에서 돌아온 사업가들. 그들의 얼굴에는 일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족 표지가 손에 익숙했어요. 지난 3개월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시칠리아 항구가 불타던 날부터 브뤼셀 청문회까지. 그 모든 순간이 이 수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첩을 넘겼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칠리아 사태가 터진 날이었죠. 그날 저는 에스프레소 잔을 든 채 손이 떨렸어요. 내가 만든 시스템이 동맹국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로마 벙커 회의. 한국 대표단과의 첫 만남. 호텔 604호에서 본 광경. 코피를 흘리면서도 도면을 그리던 엔지니어들. 남의 나라 병사들이 죽으면 안 된다던 박수석의 말. 믹스커피의 달콤한 맛.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며칠 전 도착한 메일이 붙어 있었어요. EU 신임 집행부의 복직 제안서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유럽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내용이었죠. 32년 경력에 걸맞은 직위와 연봉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브뤼셀 최고급 아파트, 전용 차량, 비서 3명. 예전에 저라면 당장 수락했을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찢어버렸어요. 조각난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위원님, 고개를 들었어요. 강진혁 단장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 박수석도 보였어요. 두 사람 모두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며칠 밤을 샌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강진혁이 제 앞에 섰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에서 굳은 살이 느껴졌어요. 서류만 만지던 제 손과는 달랐습니다. 고맙소. 강 단장. 박수석이 다가왔어요. 여전히 손톱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위원님, 아침 드셨어요? 공항 밥이 별로던데. 나가서 뭐 드실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그것보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군. 박수석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기 카페 있는데 거기서 드실까요? 아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자판기 있소? 박수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진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쪽 편의점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판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출국 전 환전해둔 한국 돈이었죠.
버튼을 눌렀어요. 윙. 소리가 나더니 종이컵이 떨어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채워졌어요. 컵을 들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촌스러운 맛이었어요. 그런데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로마 호텔 복도에서 처음 마셨던 그 맛이었어요. 맛있소. 저는 말했습니다. 박수석이 웃었어요. 진짜요? 그냥 믹스커피인데. 그래서 맛있는 거요. 저는 컵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공항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제 옆에 섰어요. 그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위원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브뤼셀로 돌아가시면 다시 예전 자리로 복귀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단장, 나는 32년 동안 박물관 관리자였소. 박물관이요? 그렇소. 유럽 방산체제라는 박물관. 오래된 유물들을 관리하고 먼지를 털고 관람객에게 설명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박물관이 썩어 있었소. 유물이 아니라 시체를 전시하고 있었던 거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나는 이제 박물관의 관리자가 되기 싫소. 살아 펄떡이는 현장의 일꾼이 될 거요.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로템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카드를 꺼냈어요. 어제 도착한 택배에 들어있던 물건이었습니다. 현대로템 사원증이었어요. 제 사진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링 모렐. 유럽 전략 고문. 사원증을 목에 걸었어요. 플라스틱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가벼웠어요. 32년간 달고 다니던 이유 배지보다 훨씬 가벼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책임의 무게랄까요. 박수석이 다가왔어요. 위원님, 내일 창원 공장으로 가시죠. 생산 라인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원이요? 네. 현대로템 본사가 거기 있어요. K2 전차 생산 라인도 있고요. 밤새 불이 안 꺼지는 곳입니다. 밤새 불이 안 꺼지는 곳.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브뤼셀 EU 본부는 저녁 6시면 불이 꺼졌습니다. 모두 퇴근하고 건물은 텅 비었죠. 그런데 한국 공장은 밤새 돌아간다고요. 좋소. 가겠소.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붉은 태양이 활주로 위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착륙했어요. 어딘가에서 온 사람들이 이 땅을 밟겠죠. 저는 지난 3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시칠리아의 불타는 항구, 로마 벙커의 긴장감, 알프스 훈련장의 포성, 브뤼셀 청문회장의 환호.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32년 동안 저는 유럽 방산의 설계자라고 자부했습니다. 최고의 와인과 맞춤 슈트를 즐기며 살았죠. 몽블랑 만년필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회의를 주재했어요. 그게 품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격이 허상이었어요. 화려한 포장지 안에는 썩은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맹국을 총알바지로 쓰는 계획, 중국산 부품을 독일제라고 속여 파는 사기, 구독료를 안 낸다고 미사일을 잠그는 시스템. 그게 제가 32년간 지켜온 유럽의 실체였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코피를 흘리면서도 도면을 그리는 엔지니어들, 남의 나라 병사들을 걱정하며 밤을 새는 사람들,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에 담긴 치열함. 거기엔 허영이 아니라 진심이 있었어요. 허영심이 거친 자리에 비로소 보인 게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자들의 아름다운 땀방울이었어요. 전쟁은 쇼룸이 아니라 진흙탕이었습니다. 겉멋든 명품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자의 의지가 승리하는 곳이었죠. 강진혁이 물었어요. 위원님,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로마의 휴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소. 로마의 휴일이요? 그렇소. 유럽에서의 32년이 긴 휴가였던 것 같소. 편하고 안락했지만 진짜 삶은 아니었어요. 이제야 진짜 일을 시작하는 기분이오.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위원님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강 단장, 박수석, 나를 받아줘서 고맙소. 늙은이가 폐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소. 박수석이 손을 내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님 경험이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휴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서울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진혁과 박수석이 양옆에서 따라왔어요. 공항 출구를 향해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창원 공장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을까요?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저도 함께 땀을 흘릴 수 있을까요? 출구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